우리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냉전 질서가 제안해 놓은 틀 지어진 사회 속에서만 사유를 해요. 그래서 이 냉전이 한국인의 정신 상태, 의식 상태를 지극히 왜곡시켰다. 이제 좀 이해하셨어요? 한국인들을 자동인형 검열 기계로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 능력을 이미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유토피아는 너무나 좁아요. 자유주의에서 민족주의 그 사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나라 그러한 학생운동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냉전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냉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나라가 어딜까요? 이 냉전 체제는 세계적인 체제라 그랬죠? 네. 이 체제가 가장 많은 희생을 강요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이에요. 한국이 가장 크죠. 한국이. 무려 520만 명이 죽었어요. 520만 명. 네? 여러분, 우리는 6.25 하면은 1950년을 기억하죠? 아주 공교롭게도 독일인들은 6.25 하면은 1948년을 기억해요. 독일도 여기가 이렇게 갈라졌죠? 동서독이. 유럽에선 여기가 갈라졌고요. 그렇죠? 아시아에선 여기가 갈라졌죠? 독일의 경우는 6.25 하면 1948년 6월 25일을 생각합니다. 와, 정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3차 세계대전이 독일에서 터질 뻔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2년 전이에요. 1948년 6월 25일. 우린 잘 모르죠, 그걸. 그때 독일에서 터졌으면 한반도에서 안 터졌어요. 이 냉전 체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어디선간 터지리라는 건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대다수가 예상한 게 어디겠어요? 바로 베를린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릴 수는 없는데 베를린은 동독 안에 있는 서독이에요. 네, 베를린이란 도시는 동독 안에 들어있어요. 이 베를린을 또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서베를린이라고 하는 서방 그 전승국이 점령하고 있던 베를린은 동독 안에 있는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독을 통과해서만 서베를린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1948년 6월 25일 날 소련에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모든 통로를 봉쇄해버려요. 육로를 봉쇄하고 수로까지 봉쇄를 해요. 수로가 엘베강이 이렇게 해서 슈프레로 해서 들어가요. 수로도 다 봉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를린을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거죠. 네? 이걸 미국이 용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는 베를린을 사수한다. 이래서 남은 길은 뭐예요? 육로, 수로 다 봉쇄했으니까 하늘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수를 했어요. 식료품뿐만 아니라 심지어 건축 자재까지 다 공수를 했어요. 우리는 베를린을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한다. 이때 대부분이 3차 세계대전이 결국 베를린에서 터지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당시에 소련에서 미사일 한 발만 쐈으면 바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한반도 전쟁은 없어요.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냉전 체제는 세계적 체제라는 거예요. 지구적 체제. 한국 전쟁 아니에요. 미소 전쟁이죠. 미소 전쟁이 한반도에서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다 준비가 차곡차곡 되어 온 거죠. 미소 냉전이 시작되니까 한반도 북쪽은 누가 세웠어요? 소련의 대리인을 딱 세운 거 아니에요? 에? 소련군 대자였던 김일성, 젊은 김일성을 소련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죠? 걔를 세운 거고요. 남에서는 거의 절반 미국인이죠? 이승만을 딱 세운 거예요. 에? 자기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냉전의 대리인을 남북에서 세운 거죠. 이미 그때부터
냉전의 충돌은 예상된 거죠. 결국 초기 5년간의 과정은 냉전의 대리인들이 권력을 강화하고 확정하는 과정이었죠. 주로 김일성은 숙청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완전히 공고히 했고요. 이승만은 주로 암살을 통해서 공고히 한 거죠. 정적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게 숙청이든 암살이든 정적을 다 죽이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4, 5년 사이에 권력이 완전히 공고화됐고요. 그리고 5년 만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에서 터지지 않은 게 한반도에서 터진 거죠. 독일의 경우는 당시에 1948년 6월 25일부터 49년 5월까지 11개월 동안 이 베를린 봉쇄가 유지됐어요. 11개월 동안. 그동안에 미국이 띄운 비행기가 27만 7천 대를 띄웠어요. 27만. 예? 그러니까 모든 걸 공수로 해서 서베를린을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27만 7천을 띄웠어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충돌이 있었으면 바로 3차 세계대전 터졌을 거고요. 그랬으면 한반도 전쟁은 없었죠. 왜 소련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을까요? 왜 27만 7천회가 뜨는 동안에 소련은 거기에 대응을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때문인가요? 예, 핵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945년 7월, 8월에 걸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죠? 왜 했을까요? 누구 보라고 했을까요? 스탈린 보라고 한 거죠. 스탈린 보라고. 예. 그것은 일본의 항복과는 별로 상관없어요. 일본은 이미 항복하겠다고 몇 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항복 협상은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단 말이 터지자마자 어떻게 되나요? 네, 미국의 태도가 바뀌죠. 무조건 항복. unconditional. 조건 없어. 그러니까 항복도 다 서로 협상을 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항복 안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때립니다. 핵무기를.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전쟁 범죄예요. 전쟁이라고 아무나 죽여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전투원 사이에 그런 서로 살상만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사실은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모든 살상은 범죄예요. 그런데 핵무기는 무기를 쓰는 순간 100% 그냥 범죄예요. 이건 모두 다 죽이니까. 그걸 트루만이 썼는데 예, 사실은 일본도 운이 없죠. 루즈벨트가 죽지 않았으면 루즈벨트는 절대 사용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트루먼이라는 자가 그걸 사용한 것은 어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정범이 누구예요? 히틀러와 트루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일본의 항복 때문이 아니고요. 전후 질서는 우리가 지배한다. 이걸 보인 거예요. demonstration. 그렇게 한 거고 소련 입장에선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경악한 거죠. 소련은 45년 이후에 모든 국력을 핵무기 개발에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9년에 마침내 49년 10월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죠. 그리고 50년 6월에 한반도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슨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승만과 김일성의 무슨 전쟁 아닙니다. 이건 미소 전쟁이고요. 미소 전쟁의 대리전을 우리가 치른 겁니다. 너무나 정말 억울한 거죠. 사실은 역사의 신이라는 게 있다면 한국보다는 독일에서 터지는 게 그래도 정의롭죠. 걔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이고 소련을 2,300만 명을 죽였어요. 소련. 어마어마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의 신이 있다면 역사 속에
독일에서 터졌어야 그래도 벌을 받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한 게 없는데 식민의 피해자였는데 냉전의 비극까지 우리가 겪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또 이 냉전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도 한국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냉전 체제가 한국인들은 이 냉전 체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의 경우도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는 걸 제가 듣고 정말 경악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공산 전체주의, 종북 반국가 세력, 간첩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서요. 사실 윤석열은 저랑 대학 동기예요. 대학 다닐 때도 앵간히 알아서요. 왜냐면 제가 법대 서클을 해가지고 저는 법대가 아니지만 제 친구들이 법대 아이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그때도 윤석열이 무슨 대단한 소문의 대상은 아니고요. 술 많이 처먹는다는 거. 그거 하나는 그때부터 좀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세계 정세에 대해서 무지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여러분 공산 전체주의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공산 전체주의 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윤석열이 만나면 내가 묻고 싶어요. 야 성렬아 어느 나라를 넌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니? 정말 묻고 싶어요. 너무너무 무지한 거죠. 여러분 아마도 중국 같은 나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죠? 중국이 지금 공산 전체주의인가요?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어요. 지난달 9월 4일 날 베이징 대학에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일 동안 있다 왔어요. 9월 4일. 그 바로 전날 김정은이가 거기 와서 서 있었더라고요. 아시죠? 9월 3일 날 천안문 광장에 왔죠? 네, 김정은이 와서 서 있었습니다. 4일 날까지 베이징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근처에 가면 한번 볼 수 있나 했는데 보진 못했어요. 그럼 무슨 대사관에서 하루 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베를린 대학을 요번에 3번째로 갔어요. 지금 베를린대가 아니라 베이징대, 그 다음에 일본의 도쿄대, 한국의 서울대가 아니라 중앙대가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아시아의 세계 대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 대학이 계속 교류를 해요. 요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에 베이징 대학에서 또 학술대회를 할 때 그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아이들은 자기 체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기 체제를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자기 체제를 부르는 공식적인 용어가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어요. 사회주의인데 무슨? 이거 많이 쓰는 말인데 걔네들은 늘 앞에 그걸 붙여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 특색. 이건 뭐 걔들은 그냥 공식적인 용어예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걔들은 항상 그렇게 불러요. 예.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거 들으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올라요? 예, 한국식 민주주의. 우리 박정희가 그런 말 했죠? 여러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회주의 아니야, 이 얘기죠? 박정희가 한국식 민주주의,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박정희도 캥긴 거죠, 유신하면서 한 말 아니에요? 이건 민주주의 아니야, 사실은. 에? 한국식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 보편적인 거지. 아무튼 중국은 지금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자기를 공식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3일 동안 학술대회를 하는데 이틀 내내 그 말을 해요. 오는 자들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어쩌고저쩌고. 도저히 3일째 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중국 인민들을 향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안 하겠다. 정치 프로파간다니까 그거야 뭐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전 세계 학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3일째다. 3일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 하는 건 여기 모인 학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너희들이 무슨 중국 특색 사회주의야. 중국 특색 자본주의지. 중국은 완전히 국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저런 자본주의가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도 중국 정도의 불평등을 가진 나라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카피탈리스무스 히네리셔 프레금. 우리 이제 다 독일 말로 하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베이징대 교수들이 다 웃어요. 자기들 다 알죠. 누가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요번에 제가 9월 4일 날 4, 5, 6 이렇게 했는데요. 마지막 날 베이징대 교수가 우리를 마지막이라고 좀 특별한 만찬에 초대를 했는데 뭐 한편으로는 고맙긴 해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화려한 레스토랑 가본 적이 없어요. 와, 도저히 한국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레스토랑이에요. 이야, 중국 사회 기득권들은 이런 데서 노는구나. 제가 받은 느낌은 저 사회가 오래가기 어렵겠구나. 저 내부에 엄청난 부패가 지금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중국이 무슨 공산 전체주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고요. 혹은 윤석열이 머릿속에서는 뿌틴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